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관련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12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풀겠습니다. 21번. 자, 21번 보시면 송전선용 표준철탑 설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큰 하중은 그랬는데, 가장 큰 하중은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이 있고 철탑 설계를 하랬으니까 전선을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전선의 자중이 중요하냐, 또는 여기에 전선에 빙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빙설이 쌓였을 때 빙설 하중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 때 종축으로 부냐 횡축으로 부냐,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우리 문제에서는 풍압이 나왔으니까 풍압 하중이 가장 중요하더라. 풍압 하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전선 자체의 무게, 그러니까 빙설이 쌓였을 때의 무게보다도 바람이 불면 어떻다? 그게 가장 위험하고 철탑이 넘어갈 수도 있고 단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풍압 하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4번. 자, 22번. 출력이 2만 킬로와트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부하율이 주어졌네요. 자, 출력 P가 2만 킬로와트이고요. 2만 킬로와트이고 부하율 F, 로드 팩터라 그랬죠. 부하율 F가 80%다. 운전할 때 일일의 석탄 소비량은 석탄 소비량을 구하랍니다. 우리 석탄 소비량을 그냥 B라고 하자. B. 이 석탄 소비량을 톤으로 계산하랍니다. 톤으로 계산하시오. 단 보일러율이 80%, 터빈 효율이 35%, 터빈 및 열사이클 효율이 35%, 터빈 효율이 85%, 발전기 효율이 76%, 석탄의 발열량 H라고 합니다. H. 발열량 H가 5,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더라. 우리 석탄의 연료량은 원래 시간당 몇 킬로그램을 소비하냐인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톤으로 계산하랍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톤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발전기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효율 공식은 BH분의 연료 소비량분의 발열량분의 뭐예요? 860에 PG가 뭐예요? 효율 공식이 되는데 곱하기 100이 될 건데, 이 PG는 기본 단위가 뭐라 해서 킬로와트다. 기본 단위라 킬로와트인데, 우리 여기서는 사용 전력량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사용 전력, 일일에 소비량은 석탄 소비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를 계산해야 돼? 이 부하율 가지고, 얘를 가지고 뭘 구해야 된다? 우리 사용 전력 양을 구해야 돼. 사용 전력량을 예를 들어서 W라고 하자. 이 W는 PG에다가 뭘 곱해준 거예요? 시간을 곱해준 거지. 시간을 곱해줘야지만 뭘 계산할 수 있다? 사용 전력량. 결국 킬로와트 아워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킬로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해야지만 사용 전력량이다. 사용 전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일 동안 사용한 거니까 1일 동안의 시간을 나중에 반드시 곱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B를 계산하라 했다. B는 뭐예요? 2타 H분의 860에 PG를 계산하면 된다. 자,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용 전력량을 계산할 거냐? 우리 이런 공식이 있었죠? 부하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최대 전력에 대한 뭐예요? 사용 전력량을 뭘로? 시간으로 나눴었지. 1일의 사용 전력량이니까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 사용 전력량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사용 전력량 계산해라 그러면, 양 계산해라 그러면 부하율에다가 부하율 곱하기 최대 전력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시간, 24시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계산해볼까? 부하가 얼마예요? 부하율이 얼마 주어졌어? 80%, 0.8에다가 곱하기 최대 전력이 얼마 주어진 거예요? 최대 출력이 2만 킬로와트가 주어진 거지? 2만 킬로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라 했으니까 24를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또 PG에 대한 뭐가 주어진 거야? W, 사용 전력량이 계산이 된 거지. 자,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계산해보자. 그러면 2타가 종합효율이 주어졌으니까 효율은 모두 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되는 거네. 보일러율이 0.8 곱하기 터빈의 열사이클 효율이 0.35, 터빈 효율이 0.85, 발전기 효율이 0.76 곱하기 발열량이 5,500 킬로칼로리, 기본 단위가 주어졌네요. 5,500
분해. 860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는 거야? PG가 얘가 뭐라 그랬어? 사용 전력량이라 그랬으니까 W는 PT인 사용 전력량을 곱해줘야 되지. 그게 뭐야? 이거야. 0.8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2만 곱하기 24시간 해주면 되죠. 24시간 해주고 얘가 기본 단위가 뭐 나오는 거야? 시간당에 킬로그램이 나왔을 텐데 시간당 사용 연료량이 나왔을 때 사용 연료량이 나왔을 텐데 얘를 뭐로 바꾸라 했어? 몇 톤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시간당 톤으로 바꾸려면 10에 몇 승을 곱해줘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만 톤이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333톤이 나온답니다. 333톤이 계산되더라. 얼마당? 시간당 333톤을 소비해야지만 2만 킬로와트의 출력을 낼 수 있더라. 그런 게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나요? 라번이 되네. 라번. 자, 그 다음 23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고 23번. 코로나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코로나가 발생하는 임계전압식을 보면 돼. 임계전압은 코로나 임계전압을 이제로라고 한다면 24.3 M0 M1의 델 D 로그 11m로 하는 R분의 D에다가 기본 단위 뭐예요? 킬로볼트였다. 자, 임계전압을 크게 해주면 코로나가 발생하는 전압, 코로나 임계전압을 크게 해주면 뭐가? 코로나가 방지되는 거죠.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되는 거지. 코로나가 방지되는데 방법은 우리가 24.3 상수 M0 전선의 단면이 어떻게 돼? 거치느냐 아니면 단선을 사용했느냐. 당연히 연선을 사용했으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 M안이 뭐예요? 일기계수, 날씨계수지. 조물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델은 뭐예요? 델은 상대 공기 밀도죠. 상대 공기 밀도. 이것도 바닥의 상대 공기 밀도는 얼마고 저쪽 상층 부모 100m에다 철탑을 설치했다 그러면 전선을 설치했다 그러면 거기에 상대 공기 밀도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전선에 지름을 크게 해주면 코로나 방지가 되네요. 그죠? 왜? 임계전압이 높아지면서. 자, 답은 몇 번에 있어요? 그래서 라번에 보시면 전선의 바깥 지름을 크게 해주면 코로나가 일어나는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방지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됩니다. 자, 24번으로 갑니다. 24번은 전력선 한 선의 대지 전압을 2. 자, 이렇게 돼 있다네요. 전력선이 있는데 이것과의 대지 전압이 2랍니다. 전압을 인가했는데 그 전압이 2랍니다. 대전압이 2고. 그 다음 통신선의 대지 전압을 주위에 통신선이 있나 봅니다. 통신선이 있는데 이 통신선의 대지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대지 정전장이라 했네. 대지 정전장을 뭐라고? CB랍니다. CB라고 한다.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상호 임피던스, 상호 정전장 얘를 CM이라고 한답니다. AB라고 할 때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하시오. 통신선에 이렇게 전압이 뜨는데 이 전압을 구하시오. 이 전압을 우리는 뭐 표시를 안 해놨네. ES라고 하자. ES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ES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우리 저항이다 그러면 이렇게 됐겠지. 얘 직렬이니까 저항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V1 값 구해라 그러면 전체 전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V1은 여기에 전압 구해라 그러면 R1이다 R2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V1은 R1 플러스 R2분의 누구 거? 내 거. R1의 전체 전압을 곱해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구할 수 있고 나머지 전압이 어디에 걸리는 거야? 여기에 걸릴 텐데 지금 이거는 뭐야? 콘덴서죠? 그죠? 정전용이니까 콘덴서야. 콘덴서는 거기에 걸리는 전압 구할 때 누구 거 들어가야 돼? 이 저항이. 콘덴서가 누구 거? 남의 거. R2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 거 구할 땐 남의 거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ES를 구하려면 ES는 CA 플러스 CB네요. CB 플러스 여기가 뭐야? CAB라고 돼 있지? CAB 분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누구 거 들어가야 돼? 정전량이 내 거, 남의 거. CAB 곱하기 전체 대지전압 2가 이렇게 곱해지면 결국 어디에 걸리는 전압? 통신선에 걸리는 전압이 구해지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다번에 있네요. 다번에 보면 CAB 플러스 CB분의 CAB 남의 거 곱하기 대지전압 2가 곱해지더라. 25번입니다. 25번. 자, 25번은 변전소에 사용되는 조상설비. 조상설비가 뭐 하는 거예요? 선로에 중부하 시에는 전압이 떨어지더라. 선로에 부하를 많이 걸면 피를 많이 걸면 선로의 전압이 좀 떨어질 것이다. 선로 전압이 떨어진 전압을 올려주려면 뭐 하면 되고요?
콘덴서 달아서 무효분을 진상으로 만들면 되겠지.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조상설비죠. 이 중 전력 손실이 최대인 것은 최대 출력의 0.6% 이하이며 지상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 지상용이 뭐냐요, 지상. 우리가 중부아시에 예를 들어서 중부아시에 전압이 떨어졌어. 그러면 콘덴서를 달아서 어떻게 하면 돼? 진상 무효전력을 만들면 되지만 경부하가 되면 부하를 조금 쓰면 선로의 전압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 선로의 전압이 올라간 것을 뭘 만들어줘야 돼? 지상으로 만들어줘야 돼. 전압을 떨어뜨리려면 지상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지상 공급하는 건 뭐냐요? SHR, 블로리액터지? 블로리액터 갖고 무슨 운동을 하면 돼? 지상 무효전력을 어디에? 선로에 공급해주면 전압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지? SHR, 지상 무효전력이다. 결국 답이 몇 번? 4번이 되다. 4번. 자, 26번은 삼상 3전식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한 선의 대지 정전량을 C 마이크로페럿, 상전압을 2kV, 주파수 FLH라면 소리액터의 용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용량. 자, 용량 Q를 구하라는데 삼상이에요, 단상이에요? 삼상이죠. 삼상에서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 단상 전력이다. 예를 듭니다. 단상 전력에서의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2에다가 전류 I 곱하면 되죠. 상전압에다가 뭐 곱한다고? I를 곱했어. 이것을 삼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죠? P의 삼상 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2에다가 I에다가 몇을 곱해? 3개를 곱하면 되는 거지. 삼상의 단상 전력을 곱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이제 상전압을 뭘로 바꿔주고 선간전압으로 바꿔주고 전류 I에다가 3배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보기가 싫으니까 루트 3을 곱해보자. 그러면 루트 3, 루트 3을 곱해버리면 루트 3, 루트 3하고 뭐 지워져? 3 지워지니까 결국 뭐가 남았어? 루트 3, VI가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삼상전력은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들? 삼상전력은 루트 3 VI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삼상 용량도 똑같습니다. 이 단상 용량은 원래 이래. 단상 용량은, 단상 충전 용량은 어떻게 구해요? 상전압에다가 충전전류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삼상으로 이걸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3에 3 곱해주고 2에다가 IC를 곱해주면 되더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이렇게 되더라. 3 곱하기 2에다가 IC는 뭐예요? 얘가 IC는 이거잖아. 충전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XC분의 2야.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전압의 비야. 그게 전류야. 충전전류야. XC는 어떻게 돼? 오메가 C분의 1분의 2죠. 이거 범부수를 풀면 뭐가 나오는 거야? 오메가 C2가 나오지. 자, 오메가 C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오메가 C2가 될 것이고 다시 쓰면 3 곱하기 오메가 C2 자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기본 단위에서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뭐로 바꾸래? KVA로 바꾸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3 곱하기 오메가는 2파이F니까 그대로 두기로 하고 오메가라고 그냥 냅두고 일단 C가 마이크로페럿 주었으니까 C 곱하기 C의 몇 승이 돼? 마이너스 6승이 되고 그 다음에 2에 2가 주어졌는데 2는 얼마예요? 킬로볼트로 주어졌어요? 킬로볼트로 주어졌으면 얘가 10의 몇 승이 되는 거야? 10의 몇 승? 10의 몇 승? 3승의 자승이니까 10의 몇 승이 되나? 9승이 되나? 9승이 되면 이거 다시 쓰면 뭐가 남아요? 10의 이게 몇 승이 되는 거야? 10의 3승이 되지. 10의 3승의 자승이 되는 거지. 10의 3승의 자승이 되니까 나중에 다 있으면 3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C에다가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10의 3승이니까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에 2가 이렇게 곱해지겠네. 2 자승이. 그죠? 이렇게 곱해지면 되는 거지. 나중에 이 식을 전부 다 풀이해 놓은 게 어떤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2파이F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파이F 6이네. 6파이F 곱하기 C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2의 자승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게 답이 몇 번에 있어요? 라번에 보니까 있네. 라번에. 아시겠죠? 자, 삼상 충전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단상 충전 용량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된다. 단위 환산만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면 되겠다. 답은 라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7번으로 갑니다. 27번은 반지름 R메타이고 소도체 간격이 A인 이도체 송전선로에서 등가 성간거리가 D메타로 배치되고 완전히 연가되어 있답니다. 완전 연가된 경우 인덕턴스 L을 구하시오. 그래서 L. 인덕턴스 L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인덕턴스 L을 구해라. 몇 번? 27번은 인덕턴스 L은 어떻게 구해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이 R값이 변했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단도체가 아니라 두도체가 있다. 이렇게 두도체가 있으면 이 두도체에서의 뭘 구하라 그랬어요? 두도체에서의 L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도체에서의 L값은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어떻게 됐지? R2는 어떻게 구해요? R에 n분의 1승에다가 S에 n분의 n-1이 되는 거지. n-1입니다. 자, 그러면 R에다가 얘가 몇 도체로 바뀌었다고? 2도체분의 S에 2분의 2-1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R에 2분의 1. S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이면 누트 씌워주면 되네. 그대로, 그죠? 그러면 누트 뭐가 남는 거야? RS가 되는 거지. 누트 RS가 됩니다. 자, 등가 반지름은 여기서 A라고 표시했네. A를. S가 아니라 A라고 이렇게 표시해줬고, 그 다음 우리가 복도체라는 것은 단도체에서의 0.05 플러스 0.460으로 50R분의 D였으니까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 도체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고로 L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N분의 2분의 0.05니까 얘 나누면 얼마야? 0.025인가? 0.025 플러스 0.4605 로그 11m로 하는 R2 등가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지. 두도체로 바뀌었으니까 등가 반지름 루트 RA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RA분의 D가 들어가면 되겠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나번에 있네요. 나번. 아시겠죠? 그래서 등가 반지름 바꿔주고 뭘로 다 나눠주면 된다? 이도체니까 N 가닥수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다음 몇 번? 나번에 있습니다. 자, 28번으로 갈까요? 28번. 28번 보시면 28번은 다음 중 한 상당의 용량 200kVA 콘덴서에 제5조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기본파 기준으로 직렬 리액터 용량을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구한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이런 거예요. 콘덴서가 달려있고 이 콘덴서를 스위치 가지고 차단기 가지고 개방하거나 폐로하면 이상전압이 나옵니다. 왜? 잔류전압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전압이 나오면서 같이 겨나오는 게 있어. 뭐가 나오냐면 제5조파 나옵니다. 그 5조파를 제거하려고 여기다가 직렬 리액터, 시리즈 리액터를 달아주고, 물론 평상시에 방전해야 되니까 디스차징 코일, 방전 코일도 이렇게 달아줬겠죠. 방전 코일은 병렬로, 이게 3개니까 병렬로 달아주고, 직렬 리액터는 이렇게 직렬로 다 달아줘서 제5조파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5고조파를 5오메가L을 리액터 싼 거 아니야. 리액터 달아가지고 5오메가C와 공진되어 있는 L값을 달아줘야 되는데, 얘는 L을 계산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얘 밑으로 내리면 25분의 뭐가 되죠? 1에 오메가 자승 L 오메가 자승 C분의 1이 됐겠지. 자, 이렇게 25분의 1로 나눠주면 얘가 값이 얼마냐면 0.04%짜리, 즉 4%짜리를 이론상으로 달아주시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4%짜리를 달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짜리 달아준다? 5에서 6%짜리 달아주는데 실질적으로는 6%짜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실시 설계에선 몇 프로짜리 달한다? 6%짜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6%라는 거야? 콘덴서 용량에 6%짜리 달아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콘덴서 용량이 얼마 주었어? 200kVA가 주었으니까 200에 몇 프로? 0.06이 되겠지? 6%면 0.06이 되겠죠. 26, 12. 그러면 얼마짜리 달아주는 거야? 12kVA짜리를 이렇게 설치해주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계산식에 의하면 12kVA를 설치해주면 된다. 다음 몇 번? 나번에 있습니다. 나번. 왜 달아준다고? 직렬 리액터 달아주는 이유는 제5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 자, 29번은 전력용 콘덴서 회로의 방전 코일. 여기 방전 코일이 바로 나오네요. 방전 코일, DC 코일, 디스차징 코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전 코일 달아주는 목적이 뭐냐? 잔류전압 제거하려고. 잔류전압 뭐 하려고? 제거하려고. 잔류전압 뭐? 방전. 저기 있네. 4번에 보면, 라번에 보면 전원 개방 시 잔류전압을 방전시켜 인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규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규정은, DC 코일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특고압이나 예를 들어서 고압이다 그러면 이 DC 코일의 역할은 어떻게 잔류전압을 방전을 시켜야 되냐면 5초 이내 50V 이하로 방전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저압일 경우에는 3분 이내 75V 이하로 방전을 시켜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DC 코일도 그냥 아무거나 막 달아주는 게 아니라, 아무 제품이나 다는 게 아니라 특고압이나 고압에서는 5초 이내 50V 이하로 다
잔류전화가 있으면 전압이 걸려 있다는 거 아니야? 잔류전압을 방전시킬 수 있는 거, 또는 저압에서는 3분 이내 75V 이하로 방전할 수 있는 이런 DC 코일을 달아줘야 됩니다. 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 플리커 예방을 위한 수용가측 대책, 수용가측 대책의 밑줄, 플리커. 전력 사정이 안 좋다면 배전선로를 잘 설치하지 못하고 너무 얇은 전선을 쓰거나, 또는 우리 한보철강, 뭐 이렇게 현대제철, 옛날에 한보철강이죠.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 가시면 전기로를 쓰고 이런 용광로가 있죠. 전기로 이런 데 가시면 아크를 발생해서 금속을 녹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막 삼상 단락도 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3고조파도 막 겨나오고 5조파도 겨나오고 그러지만 또 우리 다른 거에 의해서 플리커를 일으킵니다. 플리커가 뭐예요? 전등이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눈에 막 거실 정도로 1초에 99V에서 뭐 90V에서 100V까지를 10회 이상 하는 것을 막 깜빡거리는 것을 우리는 플리커라고 합니다. 그런 플리커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플리커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플리커 예방을 위한 수용가에서의 대책이 뭐냐? 그 중에 대책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가번 보시면 공급전압을 승합한다? 가번이 답인 것 같은데요. 공급전압은 누가 승합해 주는 거예요? 공급자 측에서 하는 거지. 공급자 측에서 해야 될 일을 적어놨네요. 가번이 일단 답이 될 것 같고, 나번에 보시면 전원계통의 리액턴스를 보상한다. 예, 맞습니다. 전압 강화를 보상한다.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분을 흡수한다.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가번. 다 맞는 얘기고, 플리커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급 측에서 전압을 승합시켜주면 됩니다. 자, 풀이에도 나와 있죠. 그죠? 풀이에도 보면 전력 공급 측에서 실시해야 될 게 공급 전압을 승합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31번으로 가겠습니다. 31번. 수전 용량에 비해 첨두부하가 커지면 부하율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부하율 공식 아시죠, 여러분들?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해, 최대 전력을 100으로 봤을 때 이때의 평균 전력은 얼마가 되는데, 몇 프로가 되는 데가 뭐예요? 부하율의 의미죠. 그래서 최대 전력, 얘 뭐라고 돼? 첨두 전력이 커지면 부하율은 어떻게 되는데, 반비례하니까 당연히 낮아지겠죠. 다음 몇 번? 나번에 있네요. 나번. 자, 32번. 32번은 고장점에서 구한 전 임피던스를 제트, 고장점의 상전압을 2라고 할 때 삼상단락 전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 삼상단락이다 그러면 얘는 대칭고장이야. 대칭. 비대칭이 아니야. 평형고장이야. 다른 말로 평형고장. 평형고장이 일어난 겁니다. 평형고장이 일어난 상태에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Z법, 오음법, 그 다음에 피육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삼상단락이 아닌 비대칭 고장이 발생했다. 비대칭 고장이라고 하면 1선지락 고장, 2선지락 고장, 그 다음에 뭐 선간단락, 또는 뭐 단선, 1선 단선, 뭐 이런 것들에서는 %Z법, 오음법, 피우법을 쓸 수 있다? 없다.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고장 해석을 해야 되느냐? 비대칭 좌표법을 가지고 고장 해석을 해야 된다. 얘들은 뭘 갖고 해야 된다고요? 대칭 좌표법 가지고 고장을 해석해야 됩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여기서는 우리 삼상단락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서의 %m 주고 오음 주고 피우법으로 준다면 여기서의 IS를 계산해보래요. IS는 여러분들 이거잖아. %Z분의 100에 IN으로 공부했었죠. 자, 또는 임피던스를 주고 저기 했네. %법을 주어진 게 아니라 임피던스 값을 주고 뭘 구하라 그랬어요? IS를 계산하려면 Z1 정상분 임피던스분의 상전압 곱하기 해주시면 얘가 뭐야? 단락전류 계산하는 방법이지. 자, %임피던스가 주어질 때는 단락전류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Z분의 100의 IN. %임피던스가 주어지지 않고 오음값이 주어진다 그러면 단락전류 구할 때 어떻게 한다? Z1분의 2.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가 주어졌을 때의 PS는 어떻게 계산하죠? %Z분의 100의 PN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임피던스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PS는 어떻게 계산해요? 상계수 곱하기 전격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전류로 계산하면 되겠죠. 아셔야 됩니다. %임피던스가 주어졌느냐, %임피던스가 안 주어졌느냐, 그거 가지고 IS, PS를 계산할 수 있더라. 다음 몇 번에 있어요? Z분의 2니까 가번에 있네. 가번. 그죠? 가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 33번은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죠. 파동 임피던스 Z1이 400오hm, 선로의 종단에 파동 임피던스가 Z2는 1200ohm인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다. 지금 선로로부터 파고값이 이상전압이 들어왔는데 걔가 1000kV의 전압이 진입하였다. 접속점에서의 전압의 투과파는 그랬습니다. 문제를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죠. 이런 겁니다. 가공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변이점에서 지중전선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얘가 TR이 설치되어 있다네요. 지금 문제에서는. 얘는 가공전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때 임피던스를 Z1이라고 그랬고 TR 측의 임피던스를 Z2라고 했습니다. 자, 이상전압이 쳤어요. 여기 이상전압이 칩니다. 이상전압이 쳐서 그 이상전압이 자 치고 들어가는데 걔를 우리는 진행파, 진입파라고 하고 걔를 이완이라고 하죠. 이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자, 어느 정도 크기의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그 일부는 뭐하고 투과할 것이고 그 일부는 반사를 하더라 이거야. 그 투과하는 전압의 크기를 E3라고 하자. 반사하는 전압의 크기를 E2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전류는 I1이라고 하고 투과되는 전류의 크기는 I3라고 하고 반사되는 전류의 크기는 I2라고 해놓자. 이때 우리 투과파 E3를 한번 전압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E3 전압은 이렇게 계산하더라. 그런데 이거를 키로페 제1법칙 가지고 계산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우리는 공식 외우라고 다들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강사분들이. 자, E3는 어떻게 계산하죠? Z1 플러스 Z2분의 투과파 2를 곱해주고 2를 곱해주고 곱하기 얼마? Z1, Z2, Z2 곱하기 얼마? 2의 1. 진입파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더라. I3를 구해봐라. 전류 I3의 투과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Z1 플러스 Z2분의 2인데 전류는 전압하고 같이 놀기 싫어. 그래서 임피던스 Z1 측 걸 곱해주고 곱하기 뭐를? I1의 크기를 곱해주면 걔가 투과 전류의 크기를 알 수 있더라. 만약에 반사전압을 구해봐라 그러면 반사전압은 E2를 구하라는 거죠. E2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Z1 플러스 Z2분의 Z1 마이너스 Z2 곱하기 2에 1을 곱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반사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Z1 플러스 Z2분의 마이너스 Z1 마이너스 Z2 곱하기 얼마? I에 얼마를 곱해주라? 1을 곱해주면 반사전압전류도 구할 수 있고 투과전압전류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접속점에서의 전압의 투과파를 구하라 했어요. 전압의 투과파 이거 구하라는 거네. 이거 그죠? 전압의 투과파는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지. 자, E3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E3는 Z1 값이 얼마? 몇 오hm? 400오hm 플러스 Z2가 얼마? 1200오hm 분의 뭘 곱하라서 2 곱하기 얼마 곱하라고 Z2 값이 얼마요? 1200이죠? 1200 곱하기 2완 입사파의 크기가 얼마라 그랬어? 1000kV를 곱해라. 1000kV를 곱하면 얼마 나올 것이다? 걔가 얼마? 1500kV가 된답니다. 1500kV가 이렇게 나오더라. 답 몇 번? 4번에 있습니다. 4번. 이렇게 계산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는 꼭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된다. 왜? 시험에 다 나왔던 거니까. 자, 반드시 좀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34번으로 갑니다. 34번. 자, 34번은 피레기의 전격전압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피레기의 전격전압이란 우리 전격전압의 정의가 이거죠. 34번은 전격전압이란 피레기가 아니고 일반 기구에서의 전격전압의 정의는 뭐예요? 기구에 가할 수 있는 뭐 교류의 최고전압입니다. 최고전압. 그래서 전격시켜놨어. 전격화해놨어. 아예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간전압이 공칭전압 우리가 부르는 성간전압이 22.9kV다. 그러면 29.9kV에 이거 최대전압을 구할 때는 1.1분의 1.1로 곱하면 얘가 24.8 정도가 나옵니다. kV가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전격은 그냥 우리가 정하자. 이런 원래의 식은 이렇지만 이게 아니라 25.8kV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154 같은 경우는 154kV가 성간전압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2 하면 정확히 168kV가 떨어지는데 168로 안 하고 얼마로 하겠다? 170kV를 전격전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놨어.
아시겠죠? 이게 전격전압의 의미고, 피레기에서 전격전압은 의미가 틀립니다. 피레기에서의 전격전압은 이렇게 합니다.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전압이라고 합니다. 교류의 최고전압을 피레기에서의 전격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속류가 뭐냐? 속류는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오면 그 이상전압을 순식간에 대지로 방전시키고 나서 상용주파수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는 속류라고 합니다. 그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전압을 피레기 전격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피레기 전격전압이란, 그럼 나번에 보시면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전압이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피레기를 자세히 공부하시면 이 사항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35번으로 갑니다. 35번은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의 특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계기용 변압기가 뭐예요? PT, 포텐셜 디바이스라 해서 PT라고 합니다. PT, 포텐셜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계기용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는 계기를, 저압으로 변성하는 계기를 110V로 변성하는 거죠. 110V로 변성하는 계기를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345kV나 765kV 이런 전압, 큰 전압에다가 PT를 설치하려면, PT가 강의실, 여러분들 안 보이시지만 이 강의실만 해야 돼. PT도 변압기가 이렇게 345나 765를, 예를 들어서 765를 345로, 345를 1kV로 변환하는 변압기가 우리 강의실만 하다면 PT도 얼마나 해야 된다? 입만 해야 되는 거야. 전자식은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 비경제적이나 이 뒤에 몇 볼트 만들려고, 110V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전압계 달아서 뭐 갖고 건수비 가지고 1차 측의 전압이 얼마 몇 볼트 흐르는지를 측정하려고 이거 달아놓은 건데, 이 전압 몇 볼트 흐르는지 보자고 우리 방만한 PT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병렬로다 콘덴서를 답니다.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이 콘덴서에다가 뭐 직렬 갭도 좀 달고 등등, 여기에 다시 또 변압기를 이렇게 답니다. 얘를 우리는 PT라고 그러는데, 이 PT를 다시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2차 측 전압을 측정하는 이런 콘덴서형 뭐가 있다는 거야? 계기용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런 콘덴서형 변압기가 있는데, 이 콘덴서형 변압기의 특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답은 가번에 있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권선형에 비해 오차가 적고 특성이 좋다가 아니라 특성이 아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권선형이 어떤 거야? 지금 얘기했던 이거 전자식. 권선형에 비해서 특성이 아주 떨어지더라. 이거는 특성은 좀 떨어집니다. 답은 일단 가번이 되겠고요. 나번, 다번, 라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6번은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그랬는데, 우리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그림이 좀 주어져 있네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보일러가 있고요. 보일러에서 불을 떼서 증기 만드는 거죠. 수관에 물을 데펴서 물이 끓면 걔를 건조포화 증기를 만들고, 그 건조포화 증기를 과열기에 보내서 과열 증기를 만들고, 그 과열 증기, 뜨거운 증기를 터빈에서, 복수기는 온도가 약 4도 정도 되는 물을 순환시키면 뜨거운 증기, 그러니까 과열 증기 530도, 580도 되는 증기를 약 4도씨 되는 복수기 측에 보내면 걔가 연락차에 의해서 터빈을 돌려주고, 그 터빈에서 복수펌프, 급수펌프를 통해서 절탄기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에 공급되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풀이를 참고하셔서 답을 보시면 답이 답번에 있네요. 절탄기에서 나온 증기를 어떻게 한다고? 물을 보일러에 보내고, 보일러에서 다시 과열해서 과열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터빈으로 보내고, 복수기를 보내는 이런 순환 사이클을 우리는 장치선도라고 하는데, 이 장치선도에 의해서 증기가 순환하고 있더라.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다번이 되겠네요. 36번에 다번입니다. 다번. 37번 그림을 좀 참고하시고, 37번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기준값보다 증가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랬어요. 자, 주파수는 누가 조정해 주는 거냐면 유효전력이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PF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 전압은, 그러니까 이런 계통의 전압은 누가 조정해 주냐면 무효전력 kilo VA가 조정을 해주고, 얘를 우리는 QV 컨트롤 한다고 합니다. 컨트롤 하는데, 자,
유효전력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고 무효전력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냐? 유효전력은 증기라든가 증기 기력발전소가 되면 증기가 될 거고 수력발전소가 되면 물량 가지고 증기라든가 물량을 가지고 물량을 많이 내주면 유효전력이 올라가고 유효전력이 올라가면 주파수가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무효전력은 그럼 누가 조정할 수 있느냐? 계좌에서 과여자하고 저여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여자하면 전압이 올라갈 것이고 저여자 운전하면 전압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다시 돌아오면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기준값보다 증가했답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유효전력을 어떻게 해주면 돼? 내려주면 되지. 그 발전 출력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떨어뜨려주면 되지. 그러면 뭐야? 주파수가 다시 같이 떨어지겠죠.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가번이 되겠네. 서로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 38번은 가공전선로에 대한 지중전선로의 장점을 묻고 있죠. 가번에 보시면 건설비가 싸다. 지중이 당연히 비싸죠. 나번에 보시면 송전량이 많다. 얘는 지중으로 설치하면 큰 단점이 허용전류가 작아집니다. 왜 작아지느냐?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 이걸 누가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냉각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냉각시킬 기구가 없잖아요. 왜? 땅속에다가 그냥 전선을 이렇게 묻었다면 땅속에 묻혀 있으니 얘 누가 냉각을 시켜? 땅에 그냥 온도에 맞춰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선을 두껍게 할 수밖에 없고 허용전류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나번도 송전량이 많다. 송전량이 많지 않습니다. 답을 해보시면 인축에 대한 안전성이 높으며 환경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죠. 노출되어 있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노출되어 있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거고 지중전선은 환경 영향을 덜 받을 거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으니까 시환경이 좋아지겠지.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될 겁니다. 다번이 될 거고 39번은 일선지락식 건전상의 전압상승이 가장 적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그랬는데 접지 방식을 먼저 보시면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방식이 있고 중성점을 저항으로다 묶어서 저항 접지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는 비접지 방식이 있고 중성점을 소리액터로 접지하는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압상승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전압상승은 누가 가장 적으냐면 직접 접지는 건전상 전압상승이 무슨 소리냐면 한선이 지락고장을 발생하거나 어떤 고장이 발생을 하면 한선 고장이 가장 많죠.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건전상의 지락전류는 커지지만 나머지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1.3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상전압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누수함으로 나누면 한 0.8배밖에 전위 상승이 되질 않아요. 직접 접지에서는. 자, 그렇지만 저항 접지라든가 델타 결선, Y 결선 해놓고 소리액터 접지한 데서는 누트 3배씩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됩니다. 소리액터 접지는 특히나 누트 3배 이상의 뭐가 된다? 전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선지락식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걸 찾아라 그러면 역시 답은 뭐예요? 직접 접지가 되고 가장 큰 걸 찾아라 그러면 누가 되겠어?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되겠죠. 아시겠죠? 답은 그래서 가번이 되겠네. 가번. 다음 40번. 자, 40번은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어느 것을 나타내는가 그랬어요. 전력 원선도를 그려보시면 전력 원선도는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로부터 IS와 IR을 먼저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IS와 IR을 계산한 다음 우리 송전단의 전력을 계산하면 송전단 전력은 IS의 ES의 어느 하나의 전압의 공액을 취해서 전력을 계산해내고 있는데 이 전력을 계산해내고 하면 결국 전력이라는 놈은 P 플러스 그러니까 유효전력 플러스 J의 QS 무효전력은 어떤 크기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되느냐 이 전력을 계산할 때는 IS의 ES의 곤주계타 값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필요하신 분이야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전력 원선도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 전력 원선도를 그릴 때 이 전력 원선도에서
송전단 측의 전력 원선도는 반지름을 로우라고 한다면 B분의 ES-ER. 그 다음에 원점은 MS-M, M이라고 할까요? M의 ES의 자승, N의 다시의 ES의 자승에 대한 반지름을 계산하고 그 반지름을 가지고 원을 그린 것을 우리는 송전단 전력이라고 합니다. 송전단 전력에 대한 전력 원선도라고 하는데, 이 가로축으로 나타내는 것은 뭘 나타내냐? 유효전력을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에 나타나는 것은 반지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왜? 전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서 전압상차에 의해서. 만약에 유효전력이 이만큼 나타난다 그러면 그 무효전력의 크기는 발전기에서는 제2의 Q를 이렇게 세로축에 나타내고 있더라. 그래서 가로축에는 얼마? 유효전력을, 세로축에는 무효전력을 나타내는 게 전력 원선도다. 이만큼 줬을 때 수전단에서는 얼만큼 받을 수 있는데, 반지름의 크기가 PS가 PR이 얼마고 이거에 대해서는 QR은 얼마인데, 이렇게 알아보는 게 뭐에게 전력 원선도예요. 그래서 내가 송전단에서 전력을 100을 줬다. 그럼 수전단에서 90밖에 못 받았다. 그럼 그 손실의 크기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점을 찍어서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게 전력 원선도다. 당연히 조상설비의 용량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전력 원선도다. 아시겠죠? 다음에 역률도 알 수 있고 그 효율도 알 수 있지. 효율.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니까 전력 원선도 가지고 뭘도 알 수 있다? 전력 효율도 알 수 있다. 효율. 또는 역률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력 원선도를 그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가로축에는 뭐고 세로축에서는 뭐냐? 가로축에는 유효전력과 세로축에는 무효전력을 나타내는 게 전력 원선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라번 해보니까 있네요. 라번. 전력 원선도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다 공부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4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요 문제도 지금 2012년 3회 문제도 쉽지는 만큼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신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2012년 3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풀이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